달과 6펜스, 서머싯 몸. 솔직히 말해서 찰스 스트링랜드를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에게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을 조금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이제 와서 그의 위대성을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위대성이라 해서 때를 잘 만난 정치가나 성공한 군인을 수식하는 그런 위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위대성은 그 사람의 지위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지 사람 자체가 가지는 특질이라고는 할 수 없다. 상황이 변하면 위대성에 대한 평가도 사뭇 달라지게 마련이다. 수상도 그 직을 떠나면 고작 잘난 척하는 말재주꾼이었던 게 아닌가 여겨질 때가 많고, 장군도 부하를 잃으면 저작거리에 보잘것없는 얘기 주인공으로 떨어지고 만다. 거기에 비하면 찰스 스트링랜드의 위대성은 진짜였다. 그의 예술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튼 그의 예술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사람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매혹시킨다. 그를 비웃음의 대상으로 삼았던 때는 지나갔다. 이제 그를 변호한다고 해서 괴짜로 취급당하거나 그를 찬양한다고 해서 편벽한 사람으로 취급당하지 않는다. 그의 결점은 장점을 보완하는 데 필요한 것이었음을 이제 누구나 인정하고 있다. 하기야 예술가로서의 그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도 얼마든지 논의가 가능하다. 사실 그를 찬양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헐뜯는 사람들의 혹평만큼이나 변덕이 심하다. 다만 한 가지 의심할 수 없는 점은 그가 천재였다는 사실이다. 나의 의견으로는 예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예술가의 개성이 아닐까 한다. 개성이 특이하다면 나는 1000가지 결점도 기꺼이 다 용서해주고 싶다. 나는 벨라스케스를 엘 그레코보다 훌륭한 학어로 보지만 그는 너무 인습적이어서 칭찬하려면 맥이 빠진다. 그에 비해 관능적이고 비극적인 저 그리스인은 제 영혼의 비밀을 마치 산 제물을 바치듯 우리에게 바치고 있다. 화가이든 시인이든 음악가이든 예술가는 숭엄하고 아름다운 자신의 장식물로서 우리의 신미감을 만족시켜준다. 하지만 신미감이란 성본능과 비슷해서 일종의 야만성을 띠게 마련이다. 예술가는 그러한 점에서도 대단한 재능을 보여준다. 예술가의 비밀을 캐다 보면 우리는 탐정소설에 빠지듯 그 일에 빠지고 만다. 그 비밀은 불가해안 우주처럼 해답을 주지 않는 수수께끼 같다. 스트링랜드의 그림은 가장 대수롭지 않은 것조차 기이하고 복잡하고 고뇌에 가득 찬 개성을 보여준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그림들에 전혀 무관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그의 인생과 성격에 대한 강한 궁금증을 불러일으켜 온 것도 바로 그 개성이었다. 모리스 위레가 메르키르 드 프랑스지에 글을 한 편 기고하여 스트링랜드라는 무명 화가를 망각으로부터 구해낸 것은 그가 죽고 4년이 지난 뒤였다. 위레가 일단 길을 터주고 나자 다른 비평가들도 별 반대 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프랑스에서 위레만큼 오랫동안 확고한 권위를 누린 비평가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을 등한시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너무 지나친 주장이 아닌가 여겨지는 점도 있었지만 후일의 판단은 그의 평가가 옳았음을 확인해 주었고, 그에 따라 찰스 스트링랜드의 평판은 이제 위레가 자리매김한 방향으로 확고히 자리 잡혔다고 볼 수 있다. 무명 화가가 이처럼 하루아침에 유명해진 일은 미술사에서 가장 로맨틱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꼽힐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인격과 관련된 부분만을 다룰 뿐 작품 자체를 다루지는 않을 작정이다. 그렇다고 문외한은 그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문외한이 그림 감상 능력을 보여주려면 그저 말없이 수표나 끊어 그림만 사주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오만한 화가들의 생각에는 찬성할 수 없다. 그것은 예술에는 기교밖에 없고 기교는 기교가만이 안다고 생각하는 괴상한 오해이다. 예술이란 정서의 구현물이며 정서란 만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한다. 물론 기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비평가가
진정한 가치 문제를 놓고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것을 나도 인정한다. 나의 경우 그림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하다. 하지만 다행히 나는 그림을 논평하는 따위의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훌륭한 화가이며 유능한 문필가이자 내 친구인 에드워드 레가트가 문체의 매혹적인 본보기라 할 만한 그의 소책자에서 찰스 스트링랜드의 작품을 아주 철저하게 논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문체로 말하자면 아무래도 영국이 프랑스보다는 뒤떨어진 분야가 아니겠는가. 모리스 윌에는 호사가들의 구미가 당기도록 잘 계산된 그의 유명한 논문에서 찰스 스트링랜드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해주고 있다. 예술에 대해 사심없는 열정을 지니고 있던 그가 진정으로 바랐던 것은 식자들로 하여금 최고의 독창적인 재능을 가진 화가에 주목하게 하는 것이었다. 워낙 뛰어난 저널리스트였던 그는 인간적 흥미를 동원해야 자신의 목적을 더 쉽게 달성할 수 있음을 모르지 않았다. 과거에 스트링랜드와 접촉해본 사람들, 그러니까 런던에서 그를 알았던 작가들이나 몽마르트르의 카페에서 그를 만났던 화가들은 자신들이 보잘것없게 여겼던 화가가 진짜 천재였고 그 천재가 자신들과 어깨를 맞대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서 회상기며 작품론 같은 글들이 프랑스와 미국의 잡지들에 잇따라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런 것들이 스트링랜드의 명성을 더욱 높여주면서 대중의 호기심을 끝없이 부채질하였다. 주제도 적절했거니와 부지런한 바이트브레이트 로톨츠가 당당한 연구 논문을 통해 전거가 되는 참고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해 주었던 점도 한몫을 했다. 인간은 신화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타고난다. 그래서 보통 사람과 조금이라도 다른 인간이 있으면 그들의 생애에서 놀랍고 신기한 사건들을 열심히 찾아내어 전설을 지어낸 다음 그것을 광적으로 믿어버린다. 범상한 삶에 대한 낭만적 정신의 저항이라고나 할까? 전설적인 사건들은 주인공을 불멸의 세계로 들여보내는 가장 확실한 입장권이 되어준다. 냉소적인 철학자라면 미소를 머금고 생각할 것이다. 윌터 롤리경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것은 그가 미지의 나라에 영국인의 이름을 갖다 심었기 때문이 아니라 처녀 여왕의 발밑에 망토를 펼쳐주었기 때문이라고. 찰스 스트링랜드는 살아있을 때 이름 없는 화가였다. 그에게는 친구보다 적이 많았다. 그러고 보면 그의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부족한 기억을 메우려고 마음대로 공상을 동원했다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아주 적었지만 낭만적인 성향을 가진 문사라면 거기에서 이미 충분한 이야기거리를 발견했을 것임이 틀림없다. 그의 생애에는 기이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았고 그의 성격에는 어딘가 난폭한 점이 있었으며 그의 운명에는 비통하게 여겨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현명한 역사가라도 선뜻 공격하기 힘든 하나의 전설이 탄생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로버트 스트링랜드 신부 같은 사람을 현명한 역사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는 스트링랜드의 전기를 썼는데 그 목적을 부친의 말년에 관한 오해가 널리 퍼져 있어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하기야 스트링랜드의 삶에 대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는 점잖은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이 전기를 아주 흥미롭게 읽었는데 알고 보니 무미건조하기 짝이 없는 책이어서 오히려 천만다행이라 생각했다. 스트링랜드 씨는 부친을 훌륭한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다정하고 근면한 도덕 군자로 그려놓았던 것이다. 성서 해석학이라는 학문을 닦으면서 이 현대의 성직자는 만사를 그럴싸하게 설명해내는 놀라운 재주를 익혔던 모양이다. 하지만 로버트 스트링랜드 신부는 부친에 대한 사실을 효자라면 당연히 기억해둘 만했겠지만 하나같이 얼마나 교묘하게 해석하고 있는지 그 능력으로 볼 때 때가 되면 교회의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도 오를 게 틀림없다. 성직자의 각반을 찬 그의 두툼한 장단지가 벌써 눈에 선하다. 그가 부친의 전기를 쓴 것은 용기 있는 일이었을지는 모르나 위험한 모험이었다. 스트링랜드의 성가가 오른 데에는 세상에 퍼진 전설이 적지 않은 몫을 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성격에 혐오감을 느끼거나
그의 죽음에 연민을 느꼈기 때문에 그의 예술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는 자식된 도리를 한다고 했겠지만 그게 오히려 그의 아버지를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되고 말았던 것이다. 스트링랜드 신부의 전기가 출판되고 이에 관한 논의가 있은 직후 그의 걸작 가운데 하나인 사마리아 여인이 크리스티 경매장에 팔렸을 때 9달 전에 어느 유명한 수집가가 사들였을 때보다 그림값이 235파운드나 떨어진 것도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인간의 놀라운 신화창조 능력이 비범한 존재를 향한 갈망에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짜증내며 무시해버렸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찰스 스트링랜드의 역량과 독창성이 아무리 대단했다 하더라도 사태를 바꾸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다행히 얼마 뒤에 바이트 브레이트 로톨츠 박사가 앞서 말한 역작을 내어 마침내 예술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주었다. 바이트 브레이트 로톨츠 박사가 속해 있는 역사가 유파는 인간성이 더없이 약할 뿐만 아니라 아주 흉악하다고까지 믿는다. 따라서 독자는 소설의 주인공을 가정도덕의 귀감으로 그리면서 심술궂은 즐거움을 느끼는 작가들의 글보다 이런 사람이 쓴 글을 틀림없이 더 재미있어 할 것이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안토니오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 경제적 관계 말고 다른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다면 실망스러울 것이다. 제 아무리 증거가 많다 해도 새로운 증거가 훨씬 더 많이 나오지 않는 한 나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조지 5세처럼 나무랄 데 없는 군주였다고 믿지 않을 것이다. 바이트 브레이트 로톨즈 박사가 로버트 스트링랜드 신부의 죄 없는 전기를 다루는 모양을 보자면 독자는 그 운 나쁜 신부에게 일말의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박사는 신부가 점잖게 말을 아낀 부분을 위선이라 낙인찍고 완곡한 표현은 가차없이 거짓말이라 부르는가 하면 침묵은 독자에 대한 배신이라고 질타한다. 전기 작가로서야 비난받을 만하지만 자식으로서는 용서받을 만한데도 박사는 조그만 허물이 눈에 띄면 앵글로색슨족을 싸잡아 비난해버린다. 도덕군자인 척하고 거짓말을 잘하며 허세가 많고 잘 속이고 교활하며 심지어는 음식 솜씨가 형편없다고까지 욕하고 나선다. 스트링랜드 씨는 세상에 다 알려진 양친 사이의 불화를 부인하려고 했는데 내 생각엔 아무래도 경솔했던 것 같다. 그는 찰스 스트링랜드가 파리에서 보낸 편지에서 아내를 훌륭한 여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증거를 댔는데 바이트 브레이트 로톨츠 박사는 그 편지를 입수하여 원문 그대로 책에 싣고 말았던 것이다. 문제의 대목은 실제로는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다. 아내라면 아주 넌더리가 나네. 하기야 훌륭한 여자이지 지옥에나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아무리 전성기의 교회라도 불리한 증거를 그런 식으로 왜곡하진 않았을 것이다. 바이트 브레이트 로톨츠 박사는 찰스 스트링랜드의 열렬한 찬양자였다. 따라서 박사가 굳이 그를 잘 보이게 하느라고 약점 따위를 얼버무리거나 할 염려는 없었다. 그는 겉으로 더없이 순수해 보이는 행동에서도 비열한 동기를 놓치지 않고 간파해내는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미술학도일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학자이기도 했기 때문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비밀도 다 꿰뚫어 볼 수 있었다. 어떤 신비주의자도 평범한 일에서 그처럼 깊은 의미를 발견해내지는 못할 것이다. 신비주의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고 정신병리학자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것을 알아내는 법이다. 자신의 주인공에게 불리할지도 모를 사정마저 낱낱이 캐내려는 이 박식한 저자의 끈질긴 태도를 보느라면 야릇한 매력까지 느껴진다. 주인공의 잔인한 면이나 비열한 면을 찾아내면서 박사는 오히려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잊혀진 이야기를 찾아내 로버트 스트링랜드 신부의 효심을 난처하게 하면서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는 종교 재판관처럼 좋아한다. 그의 끈질긴 근면성은 놀랍게 짝이 없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는 법이 없었다. 찰스 스트링랜드가 세탁소에 외상을 졌다면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였을 것이고 반크라운 은하 한 잎의 빚을 갚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낱낱이 이야기했을 것이다. 2장 찰스 스트링랜드에 대해서는 이미 그 정도까지 씌어진 셈이므로 나까지 나서서 무엇을 더 보태야 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르겠다. 화가를 찬양하고 기념하는 일은 역시 작품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남들보다 그를 더 가까이 알았던 것은 사실이다. 나는 그가 화가가 되기 전부터 알았고 그가 파리에서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도 자주 만났다. 하지만 내가 전쟁 때 타히티에 가지만 않았더라도
이 회상기를 적을 생각은 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다 알려져 있듯이 그는 타히티에서 말년을 보냈다. 거기에서 우연히 나는 그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을 만났다. 덕분에 나는 그의 비극적인 삶 가운데 어둠에 묻혀있던 대목을 밝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다. 스트링랜드의 위대성을 믿는 사람들이 옳다면 생전에 그를 직접 알았던 사람들의 사적인 이야기를 군더더기라고는 할 수 없다. 내가 스트링랜드를 알았던 만큼 엘 그레코를 친밀하게 알았던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회고담을 듣기 위해 무슨 수인들 쓰지 않겠는가? 하지만 나는 그런 변명이나 하려 들지는 않겠다. 정신수양을 위하여 자기가 싫어하는 일을 매일 2가지씩 하는 게 좋다고 충고한 사람이 누구였던가? 어떤 현자의 말인데 누구였는지 생각이 안 난다. 나는 그 가르침을 아주 꼼꼼하게 따르고 있다. 날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고 밤에는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하지만 내 천성에는 금욕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나는 매주 그보다 더 심한 육신의 고행을 감행하고 있다. 매주 더 타임즈지 문예 부록을 빠짐없이 읽고 있다는 말이다. 세상에 쏟아져 나오는 무수한 책들이 출판될 때 저자들이 갖는 밝은 희망,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을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야말로 유익한 수양이 된다. 어떤 책이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봐야 한 철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어쩌다 책을 산 독자에게 그저 몇 시간의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또는 여행의 무료함을 달래주기 위해 저자가 얼마나 많은 애를 썼으며 얼마나 쓰라린 체험을 하였고 얼마나 골머리를 앓았는지 아무도 모른다. 서평들을 통해 판단해 보건대 이들 책 가운데에는 심혈을 기울여 쓴 좋은 책들이 많다. 구상에 고심한 책도 많다. 심지어는 평생의 노고를 바친 책들도 있다. 내가 여기에서 얻는 가르침은 작가란 글 쓰는 즐거움과 생각의 짐을 벗어버리는 데서 보람을 찾아야 할 뿐 다른 것에는 무관심하여야 하며 칭찬이나 비난, 성공이나 실패에는 아랑곳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여간 전쟁이 터지자 새로운 태도가 등장하였다. 젊은이들은 우리 9세대가 알지 못했던 신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우리 이후의 세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벌써부터 뻔하다. 젊은 세대는 자신의 힘을 의식하고 소란을 떨면서 이제 문을 놓고 하는 일 따위는 걷어치우고 함부로 들어와 우리 자리를 차지해버렸다. 사방이 그들의 고함 소리로 시끄럽다. 나이 든 사람 가운데에는 젊은이들의 괴이한 짓을 흉내내면서 자기네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애써 믿으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개중에도 제일 혈기왕성한 무리를 따라 힘껏 소리 질러보건만 그 함성은 입안에서만 공허하게 울릴 뿐이다. 그들은 가버린 청춘의 꿈을 되살릴 수 있을까 하여 눈썹도 그려보고 분도 발라보고 화장도 덕지덕지 해보고 흥겹게 떠들며 놀아보는 가련한 바람둥이 여자들 같다. 지혜로운 이들은 점잖게 자기들의 길을 간다. 그들의 그윽한 미소에는 너그러우면서도 차가운 비웃음이 깃들여 있다. 그들은 자기들 역시 지금의 젊은이들처럼 소란스럽게 그들처럼 경멸감을 가지고 안일에 빠져있던 9세대를 짓밟아왔던 일을 기억한다. 또한 지금 용감하게 횃불을 들고 앞장선 이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자리를 물려주게 되리라는 것을 안다. 마지막 말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다. 옛 도시 니네베가 그들의 위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렸을 때 새로운 복음은 이미 낡은 것이 되어버렸던 것이다. 말하는 당사자에게는 잠옷 새롭게 여겨지는 용감한 말도 알고 보면 그 이전에 똑같은 어조로 100번도 더 되풀이되었던 말이다. 추는 항상 좌우로 흔들리고 사람들은 같은 언을 늘 새롭게 돈다.